한 발 더 들어가는 고품격 시사 대담 뉴스 인사 프라임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매주 금요일 세계와 K입니다. 이 시간은 세계 속의 한국, 또 우리가 알아야 할 세계 소식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문희정 평론가, 일리아 교수님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본격적인 세계 소식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그 전에 자, 디플로맷에서 윤석열 대통령 왜 인기가 없을까 이런 기사를 냈어요. 왜 이런 기사를 왜 냈는지 모르겠는데 평론가님 네. 내용 먼저 좀 소개 좀 해주십시오. 자, 그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에 최저 지지율을 그러니까요. 기록한 그 그러니까요. 얘기를 하면서 저는 이 기사를 보고 진짜 충격을 받았던 게 뭐냐면 네. 굉장히 정확하게 짚습니다. 아, 정확합니까? 굉장히 굉장히, 정확하고 네, 정확해요. 예. 그리고 자세하게 조목조목 잘 분석을 해놨는데요. 지난 2022년 대선에서 불과 0.7%포인트 네. 차로 정말 가장 최저의 차이로 이겼다라는 얘기부터 시작을 합니다. 네. 그리고 그 집권하자마자 뭐 50%를 약간 넘긴 지지율로 그때는 지지율 좋았다. 그러나 그 뒤부터 떨어지기 시작하다니 지금까지 그 최저를 계속 향해 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네. 그 이유로 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의사 파업과 네.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야당과 전혀 협조하지 않는 모습, 아. 일방적으로 거부권을 최대로 행사하고 있는 것, 그리고 북한과 관련해 가지고 전혀 어떤 대화의 의지도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북한을 제대로 관리하지도 못하고 심지어 나중에 뭐 미국이 북한과 대화를 하려고 할 때 윤석열 정부는 소외될 수밖에 없는 상황들까지 예. 다 짚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언론 탄압과 관련된 이야기도 정확하게 짚었습니다. 미디어 탄압 부분요. 그렇습니다. 한국의 언론 자유 지수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다라는 아. 부분과 관련해서 MBC 그리고 이 그 관련해가지고 계속 기자들을 고발하는 그렇죠. 상황들 있잖아요. 방심이 지금 29건 다 지금 법원에서 졌죠.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것과 관련해서 진짜 이렇게 일방통행식으로 전혀 소통하지 않는 모습이 사실은 인기가 없는 이유다. 네. 이런 식으로 너무 정확하게 짚었는데 이 디플로맷이 외교안보 전문지거든요. 그러니까 외교안보 전문지고 우리나라 언론이 아니잖아요. 미국이죠. 미국 거잖아요. 근데 저는 이게 의미하는 바를 되게 예? 좀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사실 보세요. 우리나라 국민들도 앉은 자리에서 미국의 디플로맷을 보잖아요. 네. 이게 우리만 보겠냐고요. 다 본다는 거잖아요. 전 세계가 다 본다는 거죠. 거잖아요. 심지어 아. 뭐 정치권 관련자들은 알아서 다 체킹하고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체코 순방 가셨잖아요. 네. 자, 거기서 맞이하시는 분들이 디플로맷을 안 봤을까요? 봤겠죠. 봤겠죠. 교수님, 예. 일레 교수님. 그보다 또 예. 중요한 게 이 디플로맷이 그러니까 이 기사를 쓴 기자도 그렇고 원래 디플로맷을 쓴 사람들은 다 네. 싱크탱크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하는 정책은 다 미국 대통령 책상에 올리는 보고서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만큼은 미국에서 미국 정부에서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그렇죠. 그렇게 보고 있다라는 얘기고요. 예. 그리고 저도 이 기사를 재밌게 봤는데 저는 이 네 가지의 이유에 굉장히 동의하고 예. 제가 봤을 때는 5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 더 있어요. 하나 빠진 게 있어요. 뭐죠? 이건 미국에서는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네. 김건희 여사 아이고야. 아이고야. 예, 예, 그런 예. 부분도 없지 않을까. 예, 예, 예.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두려워하십니까? 아니,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 예. 교수님께서 예. 5번째 하길래 아유 딱 너무 와닿는다 이런 느낌이 들어서 예. 금기시 되고 있는 예. 그분. 예. 딱 지금 또 나오고 있지만 지지율 자체가 회복이 안 될 것 같다. 그렇죠. 디플로맷이 얘기한 거 저것도 좀 주목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주류 언론을 이제 보시는 분들은 그냥 우리나라 신문처럼 뭔가 언론들이 얘기하는 건가 보다라는 식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미국 주류 언론이라고 하는 곳은 거의 대부분 싱크탱크에 속해 있는 사람들도 그러니까요. 되게 많고요. 예. 미국 정부의 정책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사실은 미국 정부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한 보여주는, 힌트, 예. 예, 그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디플로맷이 기사가 이제 나왔다고 해서 미국 정부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미 어쩌면 벌써 이미 예. 벌써 생각하고 시작된 있다.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아, 이게 이제 대중적으로 알려져도 될 정도로 공공연해졌다라는 의미로 사실은 받아들이시는 받아들여야 게 되죠. 네.
하여튼 이거는 심각한 경고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왜- 우리 언론도 아니고 미국의 외교 안보 매체에서 벌써 얘기할 정도라면 왜 부끄러움은 국민 몫이라고 우리가 그러니까요. 얘기하듯이 우리는 심각하게 받아들이는데 네. 과연 정부 쪽과 여당 쪽이 이걸 심각하게 받아들일 것이냐?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게 더 문제인 것 같아요. 그건 더 문제죠. 예. 네, 사실. 자, 본격적인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미국으로 이제 가봐야 될 것 같은데, 참 트럼프 지금 대통령 후보인데 두 번째 암살 시도가 있었습니다. 일단은 본격적인 이야기 전에 평론가님이 당시 네. 상황도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골프장에 있었던 일이죠. 그렇습니다. 이게 플로리다에 있는 네. 본인의 골프 클럽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 15일에 골프를 치고 있는 상황에서 자, 5번 홀과 6번 홀 사이에 트럼프 대통령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음 홀로 이동을 하기 전에 경호국 직원들이 먼저 이제 6홀 쪽으로 가가지고 보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서 네. 총구를 발견을 하고 아. 이제 숨어서 이제 총을 겨누고 있는 사람을 향해서 사격을 하니까 이 사람이 이제 자신의 SUV 차량을 타고 도망을 가다가 고속도로에서 이제 잡혔거든요. 네. 그런데 불과 트럼프 전 대통령과 이 암살 시도범의 거리가 300m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고 이 사람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하다 보니까 58세의 하와이 출신의 백인 남성이었고 원래는 트럼프 지지자였는데 지금은 이제 트럼프에 실망을 해서 해리스 지지 쪽으로 돌아선 사람이었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굉장히 강조하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심지어 더 조사를 해보니까 이 사람이 굉장히 2000년대 초반에 중범죄로 처벌을 받은 경력도 있고 8번이나 체포가 된 전력이 있어요. 예. 근데 이런 사람이 계속해서 총기를 보유하고 있었다는 것도 좀 의구심이 드는 데다가 심지어 트럼프 전 대통령을 암살하기 위해서 무려 12시간을 그 클럽에 미리 대기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아니 왜 12시간을 이 사람이 거기에 있는데 수상한 사람이 거기에 있었는데 경호 직원들이 전혀 몰랐나요? 그걸 발견을 못했느냐. 이런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의문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경호를 실패한 거라고 봐야 되겠죠. 12시간도 있었고. 아무래도 뚫렸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그렇게 봐야죠. 그러니까 네. 첫 번째 암살 시도도 그랬고 예. 지금도 그런데 이거는 경호의 홀이죠. 네, 아무래도 네, 그렇게 봐야죠. 기본적인 거고 그 사람을 눈여겨 봤었어야 되고 체크를 했었어요. 또 중요한 거는 일정이 사실 골프장 일정이 비공개 일정인데 이 사람 라오스 이 사람은 어떻게 이걸 알게 됐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더 문제 같은데. 미국 언론에서도 이 부분이 미스테리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런 것들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네. 다 음모론으로 빠질 수 있는 하나의 단초가 되는 음모론이 거예요. 많아요, 네. 지금 미국에서. 그렇죠. 미국도 음모론이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7월 13일 날 한 번 그 총격을 받았잖아요. 기로 이렇게 그렇죠. 쓰시는, 네. 그런데 두 번째 벌써 또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또 유세장에서 폭발물 소동이 또 있었단 그렇죠. 말이죠. 자, 이렇게 네. 되면은 트럼프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유독 트럼프 전 대통령과 관련해서 이런 위험 신호가 많이 감지되는 것과 관련해서 지지자들이 과연 어떻게 받아들일까? 이거는 굳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가 미국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목숨까지 이제 걸어야 돼라고 말하지 않아도 뭔가 이상하다고 느낄 만한 지점이 돼버렸다라는 네. 거죠. 자, 지금 트럼프는 계속 그 얘기를 합니다. 이 자신의 그 암살 시도를 해리스 탓이다. 또 쭉 보니까 이 사람이 라오스 이 암살범 시도범이 예전에 해리스 그 부통령 캠프에 대해 기부금 냈던 전력도 있더라고요. 근데 투표는 또 2016년 때는 트럼프를 투표했다고 그렇죠. 하고요. 자, 이런 게 사실은 해리스 탓이다 이렇게 돌리는 트럼프. 하여튼 뭐 전략적으로 봐야 되겠죠, 이거는. 뭐 이거는 정치적인 얘기죠. 네. 이거는 뭐 항상 반대 캠페인을 네. 항상 탓으로 돌리는 게 뭐 트럼프로서는 되게 전형적인 네. 부분이고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고. 근데 이거는 이제 미국에서 봐야 할 게 트럼프 캠페인에서도 아마 지금 트럼프가 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을 거예요.
치고 있다고. 예, 토론을 워낙 너무 못했기 때문에 TV 방송 토론. 네, TV 방송 토론을 못했기 때문에 여론이 지금 아하. 해리스 쪽으로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뭔가가 계속 공격을 해야 한다라는 압박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에이, 아마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7월 예. 달에 암살 이제 미수가 일어났을 때는 트럼프가 갑자기 굉장히 대인의 모습을 보여요. 네. 우린 그래도 통합을 해야 예, 됩니다. 맞아요. 라는 식으로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였는데 그건 뭐냐면 본인이 바이든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앞서고 있었기 때문에 여유가 맞아요. 있었거든요. 여유가 있었다. 그- 맞아, 맞아요. 네, 그렇게 여유를 부려도 그때 그랬어요, 됐었어요. 진짜로. 예. 그런데 이번에는 해리스로 바뀌고 나서 예, 지금 뭐 해리스가 시키는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버리잖아요. 해리스와 바이든의 레토릭, 그러니까 네. 그들의 선동에 의해서 저 사람이 나를 저격을 한 거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는 건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격차가 많이 줄었잖아요. 네. 거의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바심이 이제 느껴지는 거죠. 더 이상 대인의 풍모를 흉내낼 때가 아닌 거예요. 네. 자, 이 사실은 미국은 우리 대통령 선거 방식 뭐 시청자들, 애청자분들 다 잘 아시겠지만 이 주의 모든 표를 선거인단 표를 다 가지고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합주의 이 어떤 결정 그게 가장 중요한데 경합주 6개, 뭐 썬벨트, 러스벨트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최근에 발표된 펜실베니아 경합주입니다. 해리스가 트럼프를 6%포인트 앞서는 결과도 있었고 남부의 또 경합주 조지아 원래는 좀 트럼프가 많이 앞서는 곳인데 해리스하고 격차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네. 이런 것들이 사실 좀 영향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예, 많이 조급하게 보이는 앞으로 부분이고. 이 암살 두 번째 암살 시도 요게 이 지지율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일단 뭐 지지자들을 결집시키는 효과가 1차에 비해서 막 크지 않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네.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2차는 사실 제가 봤을 때 1차에 비해서 충격적인 상황은 아닌 게 분명해요. 네. 그런데 저는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음모론이 나올 수 있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팁들이 지금 제공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저는 중도층마저도 약간 트럼프한테 동정표가 모일 수 있는 상황은 조성된 게 분명해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트럼프 입장에서는 폭발물 소동까지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더 크게 확대시킬 가능성이 있거든요. 아하. 이 얘기를 계속 떠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정책 대결이라든지 해리스가 뭘 할 건지를 묻는 것 대신에 지금 이런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폭력, 정치적 양극단 이 상황이 계속 부각시키는 게 트럼프 입장에서는 유리할 수 있다라는 판단을 네. 내린 것 같아요. 아하. 그래서 캠프 측에서도 이 부분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할 것 같고요. 여론조사, 그러니까 경합주에서 분명 바이든하고 예전 그 트럼프의 격차보다는 해리스와 트럼프의 격차가 훨씬 줄어든 건 맞습니다.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론조사에 따라서도 결과가 굉장히 달라져요. 아하. 이것 자체가 초박빙 상태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는 진짜 뭐 어떤 정말 정책적인 문제에 의해서 유권자들이 탁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아주 사소한 걸로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경합주에서 과연 어떻게 될까가 굉장히 중요한 경합주, 상황에서 예. 외부적 조건도 이제 또 중요해졌거든요. 네, 중동이나, 근데 그렇습니다. 근데 외부적 조건이 절대 해리스를 도와주는 분위기는 아니라는 건 그러니까요. 분명해 보입니다. 자, 뭐 하여튼 미국 선거라는 거는 지지율만 또 볼 수도 없는 것 같아요. 지지율이나 이런 게 높았던 예전 힐러리 졌던 기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1월 대선 할 때까지 알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안 붙어 있는 것 같거든요. 지금은 딱 박빙이에요. 예, 그러니까 박빙이다. 아마 결과가 나와도 박빙 결과가 네, 나올 그렇죠. 확률이 되게 크고요. 나오더라도 나중에. 그러니까 지금은 그래도 방송 토론이 있음 이후에 네. 여론이 해리스 쪽으로 기울는 게 맞아요. 예. 근데 만약에 트럼프와 관련된 이런 것들은 뭐 3차 암살 네. 시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막 계속 뭔가가 있으면 예. 음모론이 좀 더 강해질 거고 아하. 그래서 그것 때문에 트럼프가 또 이제 앞으로 나갈 수도 있는 그런 확률도 없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사실은 지금 트럼프는 그랬어요. 본인은 어쨌든 지켜준 경호국한테 감사하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경호 실패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트럼프 입장에서 이걸 경호 실패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이건 뭐냐면은 제가 봤을 때는 경호 실패가 또다시 한 번 더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실패가 일어날 때마다 사실 트럼프한테 유리해지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바이든 행정부에서 더 트럼프의 경우에 신경을 쓰는 잘해줘야- 방향으로 가야 잘해줘야 네. 돼요. 그렇게 가야지. 꼼꼼하게 됩니다. 살피고 12시간 대기하고 있는데 그걸 왜 못 찾아냅니까? 그러니까요. 그죠. 이거는 지지자가 아닌 사람 입장에서 봐도 이건 와 큰일인데? 라는 생각이 들죠. 이해가 안 될 수 있죠. 네. 자, 그 외부적 여건이 중동입니다. 중동 상황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미국 대선도 크게 요동칠 것이다 얘기하셨는데 중동도 지금 심각합니다. 삐삐 무선호출기잖아요. 네. 수천 대 또 무전기가 폭발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는데요. 이거 평론가님께서 먼저 좀 네. 어떤 일인지 말씀 좀 주십시오. 자, 이스라엘은 가자 전쟁을 시작하면서 동시에 이스라엘 북부, 레바논 남부 네. 이렇게 붙어 있거든요. 네. 레바논의 헤즈볼라하고도 교전을 계속 벌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난 17일 날 그 레바논에서 헤즈볼라들이 가지고 있던 무선 호출기 삐삐, 소위 말해서 삐삐가 불특정 다수의 삐삐가 폭발하는 사고가 벌어집니다. 저도 그 영상 봤는데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첫날 그 삐삐 폭발로 인해 가지고 12명이 사망을 하고 예. 2,800명이 다쳤습니다. 근데 이거는 공식적으로 나온 숫자고요. 아마 이제 레바논 상황이 사실은 경제적 위기가 확인이 시작된 게 불가능해요, 굉장히 지금 오래됐기 상황이. 때문에 맞습니다. 확인이 확인이 정확히 안 안 돼요.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사망한 사람에 대한 장례식이 치러지고 있는 네. 과정에서 이번에는 그 다음날 무전기. 예, 무전기. 무전기. 예, 워키토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네. 무전기가 또 폭발을 하거든요. 야. 그러면서 사망자가 또 생깁니다. 그래서 토탈 뭐 거의 37명이 사망을 하고 3,200명이 다쳤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느냐? 뭐 노트북 기기부터 시작해서 뭐 온갖 기기들이 전자기기들이 폭발하는 사고가 레바논에서 계속 잇따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이걸 파보니까 이게 무선 호출기 같은 경우에는 대만 제품이었다고 네. 하는데 대만 같은 경우에는 아니에요. 이거는 저희가 헝가리 측에 상표권을 팔았어요. 사용할 수 있게 해줬어요. 그래서 헝가리가 만든 겁니다 하고 봤더니 그 헝가리 회사가 사실은 제작을 하는 회사가 아니었던 네.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스라엘 정보기관이 만든 유령 회사에서 만든 호출기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무전기 같은 경우도 일본 제품인 걸로 나왔는데 알고 봤더니 일본이 저희 이거 10년 전에 단종된 네. 제품입니다라고 하니까 이것도 일본 제품을 가장한 이스라엘 측에서 만든 제품이 아니겠느냐. 그럼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느냐. 지난 2월에 그 헤즈볼라 최고 지도자가 휴대전화가 상대 측에 우리 작전을 노출시킬 가능성이 많고 추적을 당할 가능성이 많으니까 모든 휴대전화 다 묻어버려라 라고 아하.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예. 조금 더 그런 것들로부터 안전한 무선 호출기를 사용을 하기 시작한 삐삐. 거예요. 예, 삐삐. 삐삐를 사용을 예. 많이 하면서 이걸 사실은 더 조사를 해보니까 이스라엘 정보기관이 이미 3년 전부터 이런 거를 대비를 하고 계획을 세웠고 어떤 의미에서 휴대전화가 굉장히 니들 도감청에 취약하고 니들의 작전이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이 높아라는 그 소문마저도 이스라엘 쪽에서 퍼뜨렸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거기에 말려 들어간 거다. 이스라엘이 지금 뭐 확인 안 해주고 있지만 지금 이스라엘이 배우겠죠. 뭐 아니면 뭐 헝가리 제조업체가 지금 유령 회사라고 하는데 또 뭐 대만에 쓸 리는 없고요. 그렇죠. 국가가 아니고는 이런 뭐 폭탄 설치하기 쉽지가 않다고 보면 일단은 삐삐를 예전에 사용하던 1990년대, 8, 90년대, 2000년대 초반까지 그저 사용했나요? 저희도 사용했죠, 대학교 때. 저 대학교 사용했던 아주 옛날에 때. 사용했던 건데 이 또 얘기 들어보니까 삐삐를 또 사용하게 만든 다음에 그 삐삐에 폭탄을 심어가지고 터뜨렸다. 와 이게 참 놀랍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일단 이거는 그러니까 뭐 이스라엘이 했는지 안 했는지 밝혀지지 아직은 뭐 예. 근데 만약에 그 이스라엘이 했다면 정말 철저하게 기획했던 거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몇 년 동안 기획해서는 굉장히 규모가 큰 그런 예. 프로젝트이기도 하고 이 무선 호출기 그러니까 BP라는 게 다른 사람들이 막 왜 이렇게 많이 쓰냐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상은 쓸 이유가 되게 많죠. 예. BP를 아직까지도 병원에서 의사들이 맞아요. 많이 네. 쓰는 거고, 그러니까 병원도. 호출을 받을 예. 때 이거는 양쪽으로 의사소통 수단으로 아니라 누군가가 나에게 호출을 할 때 충분히 이제 받을 수 있는 그런
기계로 많이 쓰고 있는 거고 헤즈볼라도 어떻게 보면 위아래가 굉장히 뚜렷한 그렇죠. 구조이기 때문에 예. 이렇게 하는 게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거 확실하게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어떻게 하면 더 큰 피해를 줄 수 있는지 길을 찾은 거죠. 근데 그보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이게 그러니까 실제로 피해를 준다기보다 심리전을 벌여준 거고. 심리적으로. 네, 그러니까 너희들이 우리가 어디에서 튈 건지 어떻게 공격할 건지 전혀 모르고 있다. 예. 우리가 이것도 할 수 있고 전혀 니들이 예상하지 않는 못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니들을 공격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자, 뭐 헤즈볼라가 사실은 가만히 안 있을 것 같아요. 뭐 국민들한테 지금 피해를 줬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 전면 뭐 새로운 전쟁, 전면전. 또 일단 국방부 장관 요번에 또 해임한다는 얘기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요아브 갈란트 국방장관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전쟁의 새로운 단계가 시작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헤즈볼라와 이제 전면전으로 가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네. 지금 거의 심리전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공포스럽잖아요. 무섭죠. 진짜 무섭죠. 무섭잖아요. 네. 근데 이 심리전이 단순히 레바논 내부의 심리전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지금 전 세계가 긴장했어요. 네. 아, 모든 내가 가지고 있는 전자기기 모든 터질 수 있는 상황이구나. 터질 수 있냐. 이거는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만 이 기술을 이제 가지게 된 게 아니고 이스라엘이 이 기술을 가지고 있어? 오케이. 그럼 다른 나라들도 얼마든지 이걸 할 멀리 수 볼 것도 있는. 북한. 그러니까요. 어쩌니까. 이거는 이제 전 세계를 다 위험에 빠뜨린 이스라엘의 심리전, 전 세계인들을 상대로 한 심리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예. 요아브 갈란트 국방장관 같은 경우에는 네타냐후 총리하고 사실 전시 내각 안에서도 각을 세우던 인물이에요. 아, 국방부 장관이. 그렇습니다. 여러 부분에서 의견 충돌을 계속 해오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네타냐후 입장에서 내 말 안 들어 너 잘라버릴 거야라는 얘기가 계속 나왔었고 이 국방장관 입장에서는 본인도 어차피 지금 국제형사재판소에 체포영장 발부된 사람이거든요. 예. 전쟁 범죄자로. 둘 다 예. 예, 둘 다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요아브 국방장관도 이미 본인이 한 배를 탔는데 여기서 국방장관에서 해임되면은 본인 존재감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정치적 생명도 사실은 유지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이라면은 이 사람은 정치적인 어떤 그것과 별개로 군사적인 책임을 본인이 어차피 다 져야 되는 네. 상황이고 성과를 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가자 전쟁, 가자 지구와 관련해서는 네타냐후와 뜻을 달리하고 있지만 레바논과의 전면전 문제에 있어서는 사실은 갈란트 장관이 특별히 다르지 않습니다. 네타냐후와. 예. 예. 비슷하다. 그리고 예. 비슷하고 이스라엘의 목적은 처음부터 계속 중동전으로 확전시키는 거였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의미냐면 본인들만 싸우기 싫은 거예요. 어쨌든 미국을 계속 끌어들이려고 예. 미국과 이란을 계속 이 전쟁에 끌어들이려고 엄청나게 애를 쓰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걸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고요. 이란과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절대 끌려 들어가지 않으려고 바람을 그런 하고 싸움 있는 같아요. 절대 맞습니다. 안 예. 들어가고 싶죠. 안 들어가려고 어떻게 미국 대선도 지금 걸려 있고.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일리아 교수님께 질문 좀 드려보겠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미국에 가서 뭐 미국이 갔는지 모르겠어요. 다음 주에 트럼프, 해리스 만나서 얘기를 좀 할 것 같다는데 어떤 얘기를 할까요? 뭐 무기 지원에 대한 얘기를 하겠죠. 그게 가장 클 것이다. 네, 예. 그건 아무래도 누가 이기느냐에 따라 또 우크라이나의 운명이 좌우될 수 있기 그렇죠. 때문에.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겠죠. 네, 그래서 그러니까 미리 모든 후보를 만나서 그런 얘기를 해놓으려고 하겠죠. 자, 18일 영상 보니까 연설을 했던데 승리를 위한 계획이 완벽하게 준비됐다. 이거는 어떤 의미입니까? 젤렌스키가 얘기했던 거. 이거는 러시아에서 잘 알려진 얘기인데 예. 이건 이제 젤렌스키가 지금 유럽과 미국을 계속 토론 중인데 네. 유럽은 이미 유럽산 미사일로 러시아 땅을 러시아 영토를 공격할 수 있는 허가를 했어요. 근데 미국은 아직은 안 했고 그래서 미국이 사실은 그러니까 미국산 미사일이 네. 훨씬 더 좋아요. 훨씬 더 그러니까 멀리 멀리 날아갈 수 있고 사정거리가, 훨씬 더 예.
정확하고 그래서 미국이 자기 미사일을 러시아 영토를 공격을 허락해야지 우크라이나가 정말 플러스가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도 지금은 얘기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미 지금 우리가 며칠 전에 러시아 트베리라는 도시가 있는데 네. 그 근교에 아주 유명한 부대가 있어요. 거의 1000킬로의 이제 무기가 있는 아하. 건데 예. 우크라이나 그거 폭발시켰어요. 그 모든 이 중요한 부대. 부대 자체를 그러니까 오. 모든 잔거를 그래서 거의 히로시마에 떨어진 그 투하된 그런 폭탄이랑 그 거의 정도입니까? 비슷한 규모로 지금 폭탄이 일어난 거고 어. 네, 그게 드론으로 했다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상은 모든 군사 전문가들은 드론으로는 그 정도의 피해를 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미사일을 던진 미사일로 쐈던 가능성이 큰데 아. 아직은 모든 측면이 그건 부인하고 있어요. 아니다. 매우 중요한 상황이네요. 지금 보니까 지금 몰랐습니다. 네, 예. 무기 창고가 다 폭발이 되면서 인근 지역에 지진파가 그죠. 감지될 네, 정도예요. 지금까지 정도로? 일어났어요. 예, 너무 커서 워낙 러시아? 폭발이. 예. 러시아는 또 이런 거 제대로 보도 안 할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예. 예, 인명 피해도 조금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뭐 화재가 일어났다. 네. 네. 정도. 예. 알겠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상황도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문희정, 일리아 교수님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